한국 기술력을 배제하고 중국과 손잡은 태국이 겪게 된 끔찍한 사태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미국 글로벌 인프라 기업의 부대표로 파견된 마이아의 눈에 담긴 충격적인 현장 기록인데요. 약간의 지진에도 무너져버린 신도시에서 태국 정부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결국 태국 부총리는 비공식 루트를 통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죠. 왜 태국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태국의 선택이 가져온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뉴욕에서 태국으로 파견되어 온 마이아 월튼입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기업에서 부대표로 일하고 있죠. 방콕에 도착했을 때 공항의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첫 미팅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한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중국 기술력으로 충분히 세계적인 도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한국 기업들이 이미 1년 전에 전면 철수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사 현장에서는 수많은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안전모와 장비에 적힌 글자들이 모두 중국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현지 택시 기사가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중국 사람들 뿐이에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첫날부터 느껴진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 숨겨진 그림자, 그것이 제가 처음 느낀 이곳의 모습이었죠. 현지 도착 일주일 후, 저는 인프라 분석 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도면을 검토하던 중 심각한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초 구조물의 내진 설계가 미흡했고 사용된 자재의 강도도 의심스러웠죠. 이런 자재 강도로 6층 이상 건물을 지으신다고요? 제가 현지 엔지니어에게 물었을 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중국 기술은 이미 검증됐습니다라고만 답했어요. 회의실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태국 공무원들은 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이 우리 프로젝트를 의심하다니 실례군요라는 반응이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미국 본사의 위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설 현장의 불빛들이 마치 경고등처럼 느껴졌어요. 현지 식당에서 만난 태국 건축가는 조용히 귀띔해 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후 모든 기준이 완화됐어요. 비용 절감이 최우선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죠. 다음 날 현장 점검에서 본 콘크리트 타설 과정은 제 우려를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급하게 진행되는 공정, 대충 섞인 콘크리트, 불완전한 양생 과정. 이러한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불길한 미래를 그려냈어요. 신도시 뉴 방콕 센터 개장 행사는 화려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대대적으로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홍보했죠. 현수막에는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중국 태국 협력의 결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저는 행사장 구석에서 기초 콘크리트의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죠. 이건 수개월 내에 무너집니다. 행사 후 태국 동료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는 웃으며 약간의 균열은 모든 건물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그건 단순한 균열이 아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새로 개통된 고가도로를 지나며 도로 표면의 미세한 파동을 느꼈어요. 이상합니다. 완공된 지 채 한 달도 안 된 도로가 이렇게 불안정해서는 안 되죠. 저녁에 현지 뉴스를 보니 정부 관계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조명의 신도시가 마치 허상처럼 느껴졌어요. 취침 전 일기에 적었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위험. 이곳의 모든 것이 위태롭게 느껴진다. 새벽의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제가 꿈을 꾸는 줄 알았죠. 하지만 창문이 덜컹거리고 침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지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곧바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태국 남부에서 진도 5.7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방콕에서는 그리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규모였죠. 그런데 창밖을 바라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뉴 방콕 센터의 주요 타워 외벽이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리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뛰어다니는 모습, 차들의 경적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무너지는 소리까지. 도심 한복판의 교량 일부가 붕괴된 것이 보였습니다. 급히 사진을 찍어 기록했죠. 주변의 태국 사람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저는 한 현지 엔지니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물었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한국 기술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태국 정부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방향은 진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축소하는 것이었어요. 공식 발표에서는 단순한 지진 흔들림으로 인한 경미한 피해라고 언급했죠. 저는 현장에서 본 심각한 붕괴 현장과 관련해 질문했지만 기자회견장에서 저를 제지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소셜미디어를 확인해 보니 이미 시민들이 피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분노하고 있었어요. 무너진 육교, 바닥이 갈라진 쇼핑몰, 기울어진 아파트 단지. 이런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과 함께 진실을 담은 영상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국 본사와 유럽 언론에 이 자료를 제공했죠. 특히 현장에서 만난 엔지니어의 인터뷰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한국 기술이었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비용 절감만 생각했고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그의 절망적인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가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나게 전달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정부의 침묵과 시민들의 분노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해외 언론들이 일제히 중국 기술로 지어진 태국 신도시 붕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자료들이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었죠. 특히 유럽과 중동의 도시 설계자들이 보인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왜 한국을 고집했는지 이제 알겠나? 라는 말들이 인용되었습니다. 기사에는 과거 한국 기술로 지어진 인프라가 더 큰 지진에도 안전했던 사례들이 함께 소개됐어요. 태국 시민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국회 앞에서 중국보다 한국이었다. 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죠. 결국 태국 정부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상대로 설계 결함, 저급자재 사용, 관리 소홀 등 모든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기준을 낮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어요. 저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가치는 단기적 비용이 아닌 장기적 안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태국 공무원 한 명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큰 실수를 했어요. 태국 부총리가 비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 한국 정부와 긴급 협의를 시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을 다시 요청한 것이죠.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이미 글로벌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이후 한국의 기술력은 유럽과 중동 국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었죠. 특히 내진 설계와 안전 기준에 관한 한국의 노하우가 재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 본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이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어요.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진짜 기술은 조용히 증명됩니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후 CEO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마이야, 당신의 판단이 옳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저는 태국 현지에서 본 피해 상황과 시민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필요했어요. 저는 태국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올바른 방식으로요. 뉴욕 본사로 돌아온 저는 경영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재난 회복 솔루션은 한국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제안은 만장일치로 수용되었죠. 몇 주 후 저는 다시 태국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한국 엔지니어 팀과 함께였습니다. 폐허가 된 뉴 방콕 센터에 도착했을 때 현지 주민들의 표정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했어요. 한 노인이 다가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죠. 그는 예전에 한국 회사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너진 육교 위로
한국어로 적힌 건설 기계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저는 개인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이 버린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미래를 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결국 돌아왔다. 새롭게 재건 계획된 뉴 방콕 센터는 한국-태국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태국 총리는 우리는 값싼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배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법이죠. 이제 태국의 하늘은 더 안전한 건물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용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한국의 기술이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대학에서 한글과 관련된 극비 연구 자료가 발견되면서 일본 학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특히 이 비밀 프로젝트에 일본 정부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드러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일본 학회 측에서는 이는 단순한 학문적 은폐가 아닌 역사적 진실의 왜곡이라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카하시 유키입니다. 22살이고 도쿄대학교 언어정보학과 4학년이죠. 도쿄 태생인 저는 꽤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국립언어연구소 소장을 지내셨고 아버지는 일본 외무성의 고위 관료님이시니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일본의 우수성, 특히 일본어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에 대해 배우며 자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일본어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과학적인 체계를 갖춘 문자라는 확신이 있었죠. 대학에 들어와서도 이런 생각은 변함없었습니다. 언어정보학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언어를 접하게 됐지만 그럴수록 일본어의 독특한 구조와 표현력에 감탄하곤 했어요. 물론 영어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인 도구니까요. 하지만 내심 일본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언어라고 여겼습니다. 다양한 경어, 체계와 미묘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는 풍부한 어휘력, 그리고 한자와 가나를 혼용하는 독특한 표기 방식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죠. 동아시아의 다른 언어들, 솔직히 깊이 연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자 문화권이니 대체로 비슷하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죠. 특히 한글에 대해서는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단순화된 문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연구 대상은 아니라고 여겼달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도쿄대 연구소에서 졸업 논문을 위한 자료를 찾고 있었죠. 인공지능 시대의 언어 최적화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려고 했으니까요. 연구실 한쪽 구석에 쌓여있던 자료들 중 디지털 언어 최적화 연구라는 제목의 오래된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어요. 어쩌면 제 논문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펼쳐보았습니다. 보고서를 읽기 시작하자마자 흥미로운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디지털 환경에서 각 문자 체계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일본어보다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입력 속도, 메모리 사용량, 인식률 등 모든 지표에서 한글이 우위를 보인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결론인지 처음에는 잘못 읽었나 싶어 다시 확인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보고서가 일본 정부 지원으로 진행된 연구라는 점이었죠. 그런데 왜 이런 연구 결과를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본 연구 결과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관리함. 설마 일본어보다 뛰어난 문자가 있을 리 없어.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져 급히 보고서를 덮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정말 한글이 일본어보다 효율적일까?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려 했을까? 이 의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탐구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나온 후 머릿속은 온통 그 보고서의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글이 일본어보다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적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로 진실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연구실 컴퓨터로 간단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디지털 입력 속도, 음성 인식률, 정보 손실률 등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준비했죠. 일본어와 한글 모두 비슷한 길이의 문장을 선택했고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운 좋게도 우리 학과에는 한국인 유학생 김민수 씨가 있어서 도움을 청할 수 있었어요. 김 씨, 혹시 간단한 실험에 참여해 줄 수 있을까?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그다지 친하게 지내지 않았거든요. 그저 같은 과 학생이라는 정도의 관계였죠. 물론이죠. 어떤 실험인가요? 김민수 씨는 생각보다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실험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신기하게도 김민수 씨는 전혀 놀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재미있겠네요 라며 웃어 보였죠. 실험은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김민수 씨는 한글로 같은 내용의 문장을 입력하고 음성인식 테스트도 진행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 입력이 일본어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빨랐어요. 음성 인식률에서도 한글이 월등히 앞섰고 데이터 손실률도 훨씬 낮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일본어보다 뛰어날 수 있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김민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유키 씨,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예요. 자음과 모음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발음 기관에 따라 체계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김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한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궁금해서 도서관에서 관련 연구 자료를 더 찾아보았죠.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다룬 논문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일본어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연구만 가득했습니다. 의아함을 느낀 저는 국제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시도했어요. 놀랍게도 해외에서는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꽤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컴퓨터 언어학 분야에서는 한글을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일본에서는 이런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마치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국립언어연구소 소장을 지내셨던 할아버지라면 뭔가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에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의 서재를 그대로 보존하고 계셨죠. 평소에도 자주 찾아뵙긴 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유키야, 오랜만이구나. 대학 생활은 어떠니?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혹시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졸업 논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내가 그 자료들을 볼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단다. 서재는 늘 그대로 있으니 필요한 걸 찾아보렴. 할아버지의 서재는 언제나 그랬듯이 책과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가운데 놓인 오래된 원목 책상, 그리고 언제나 할아버지가 앉으시던 가죽 안락 의자까지. 이곳에서 할아버지는 수많은 연구를 진행하셨고 일본 언어학계에 큰 족적을 남기셨죠. 서재 한쪽 구석에 있는 철제 캐비닛에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캐비닛 앞에 서자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금지된 영역에 발을 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러 파일과 문서들 사이에서 일본 정부 특별 연구 프로젝트 마이너스 디지털 시대 문자체계 효율성 연구라는 제목의 폴더를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제가 찾던 자료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폴더를 펼치자 1980년대 말에 진행된 비밀 프로젝트에 관한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책임 연구원으로 참여하셨더군요. 문서를 하나씩 읽어내려가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로 판단됨.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이
컴퓨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입력 속도는 일본어 대비 평균 2.5배 빠름. 음성 인식 정확도 또한 65%대 83%로 한글이 우세함.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그런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문서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국가적 자존심과 문화적 위상을 고려하여 최고 기밀로 분류함. 일본어가 다른 언어보다 열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즉시 폐기할 것. 할아버지의 개인 메모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나 국익을 위해 침묵을 지키라는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 후대에 이 연구가 재평가되기를 바란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은폐했다니.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은폐였던 겁니다.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나온 후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한국의 언어학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김민수 씨의 도움으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박민서 교수와 이메일을 주고받게 되었죠. 박민서 교수님께 저는 도쿄대학교 언어정보학과 학생 타카하시 유키입니다. 한글과 일본어의 디지털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답장이 왔습니다. 박 교수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연구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화상통화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는 제안도 해주셨고요. 다음 날 저녁 연구실에서 박 교수님과 화상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친절한 미소로 인사하는 중년의 학자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타카하시 씨. 반갑습니다.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쁘네요. 교수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은폐했다는 것을요. 박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실 언어학계에서는 일부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었죠. 이어서 박 교수님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디지털 시대에서의 강점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만든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의 조합이죠. 이런 체계적인 구조가 디지털 환경에서 큰 강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숨기려 했을까요? 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교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문화적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문화적, 기술적 우위를 지키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화를 마친 후에도 박 교수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진정한 발전은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제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리시타 교수님은 언어정보학과의 권위자로 제 졸업 논문 지도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유키군, 그건 아주 오래된 연구야. 요즘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내 논문은 일본어의 AI 적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거야. 교수님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주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진실을 알아버린 저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진실과 정의의 문제였으니까요. 교수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실에서 혼자 밤늦게까지 남아 한글과 일본어의 디지털 효율성을 비교하는 실험을 계속했어요. 김민수 씨와도 더 자주 만나 한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유키 씨,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체계예요. 모든 글자가 논리적 규칙에 따라 조합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처리하기 쉽죠. 김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혼용하는 일본어와 달리 한글은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어느 날 저는 제 연구 결과를 정리해 소규모 학생 세미나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자 체계 한글과 일본어의 비교 연구라는 제목으로요. 발표 전날 갑자기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타카하시 씨, 내일 세미나가 기술적 문제로 취소되었습니다. 추후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주제의 발표는 문제없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 발표를 막은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연구실로 향하는 길에 모리시타 교수님을 마주쳤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유키군, 잠깐 내 연구실로 와보겠나?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학과장님도 계셨습니다. 두 분 다 무거운 표정이었죠. 유키군, 내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우려가 있어. 모리시타 교수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한글과 일본어를 비교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민감한 주제야. 특히 한글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국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어.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저 객관적인 사실을 연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 될 수 있죠? 학과장님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카하시 군, 학문적 탐구 정신은 이해해. 하지만 때로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도 있네. 이런 연구가 계속되면 내 장래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놀랍게도 이건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학계에서의 경력을 염려하라는 경고였죠.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무성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라면 뭔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 때문에 학과에서 압력을 받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키야, 그 연구는 당장 중단하는 게 좋겠다. 일본어보다 뛰어난 문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일본 문화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아버지마저도. 저는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고한 결심이 섰어요. 아버지, 저는 계속 연구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빌딩들의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어두웠어요.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이었죠. 압력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내에서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이 주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상에서 한국과 해외의 연구자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민수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유키 씨, 우리가 익명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익명이라 하더라도 결국 제가 발표한 것임이 드러날 테고 그렇게 되면 학계에서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김민수 씨의 눈빛에서 진정한 연구자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결국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김민수 씨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더군요. 서울대학교의 박민서 교수님과 연결해 국제적인 연구 그룹을 형성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미국과 유럽의 언어학자들과도 연결되어 있어 더 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디지털 언어학 연구회라는 이름의 온라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의 연구자들이 참여했어요. 모두 가명을 사용했지만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진지한 연구를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 논문의 제목은 디지털 시대의 최적 문자 한글과 일본어 비교 연구였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두 문자 체계의 디지털 효율성을 비교했어요. 입력 속도, 음성 인식 정확도, 메모리 사용량, 처리 속도 등 다양한 지표를 측정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한글이 일본어보다 우수했어요. 특히 인공지능의 언어 처리 측면에서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논문은 국제 디지털 언어학 저널의 익명으로 제출되었고 놀랍게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게재되었어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온라인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매주 화상 회의를 통해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실험 방법을 논의했어요. 박민서 교수님은 특히 한글의 인공지능 적용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는 마치 컴퓨터의 이진법과 닮았어요. 기본 요소들이 논리적으로 조합되는 방식이 디지털 처리에 이상적이죠.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김민수 씨와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학문적 동료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과 사무실에서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타카하시 씨, 학과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해 주세요. 불안한 마음으로 학과장님 방을 찾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무거운 분위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학과장님 옆에는 모리시타 교수님과 처음 보는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군 소개하지. 이분은 문부과학성의 하야시 국장이야. 학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야시 국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타카하시 군, 자네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 디지털 시대의 최적 문자라는 제목의 연구말일세.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으로 발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참여한 연구입니다. 자네는 일본의 미래 지식인으로서 국익을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네. 이런 연구는 일본의 문화적 위상을 해칠 수 있어. 하야시 국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이건 객관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야시 국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타카하시 군, 분명히 말하겠네. 이 연구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발표된 논문도 철회하길 바라네. 그렇지 않으면 자네의 장학금과 향후 학계 경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겪었을 압박과 고뇌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침묵을 선택하셨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가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지식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을 나오는 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과 동시에 앞으로 닥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었죠. 학과장실을 나온 후 저는 캠퍼스 벤치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야시 국장의 협박은 심각했고 이제 제 학문적 미래는 불확실해졌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기로 결정한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김민수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키 씨,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 질문에 저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의 연구를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해보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한글과 일본어의 비교를 넘어서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에서 한글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는 거예요. 김민수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미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AI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제가 서울대 연구팀과 연결해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서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서울대 연구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언어 AI 연구자들, 그리고 우리 같은 팀이 모여 대규모 공동 연구를 계획했어요. 프로젝트명은 디지털 언어 혁신 한글 기반 AI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연구는 비밀리에 진행되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타났어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는 기계 학습에 이상적이었고 특히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논문을 준비했어요. 한글 기반 언어 AI의 혁신적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논문은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글로벌 IT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는 물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연구에 주목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의 몇몇 IT 기업들도 조용히 접촉해왔어요. 타카하시 씨, 귀하의 연구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비공개로 미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유명 AI 스타트업 CEO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만나보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그 CEO를 만났을 때 그의 진지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타카하시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미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죠. 그러나 이제는 기술 발전을 위해 이런 관념을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회사는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활용한 AI 개발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변화의 물결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 CEO의 제안을 바로 수락하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서 교수님께 이 상황을 알렸더니 그는 깊은 통찰력으로 조언해 주셨어요. 유키 씨,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입니다. 아무리 억누르려 해도 가치 있는 것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국가 간 경쟁이 아닌 인류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이제 제 연구의 목표는 더 분명해졌어요. 단순히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활용해 더 나은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가 조금씩 일본 내에서도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몇 기술 블로그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주요 IT 매체들도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AI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배우다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연구 결과가 점점 더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쿄대학의 몇몇 진보적인 교수들이 저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졌어요. 특히 컴퓨터 과학과와 언어학과 학생들은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가족 내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께서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바쁘셔서 잘 오지 않으시는 분이었기에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했어요. 유키야, 앉아볼까? 아버지께서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연구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건 내 편견 때문이었어.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 외무성 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단다. 디지털 외교와 국제협력에서 언어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거든. 내 연구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버지의 변화된 시각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결국은 국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연구는 계속되었고 세 번째 논문 한글 일본어 하이브리드 AI 시스템의 가능성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일본어 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두 문자 체계의 장점을 결합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디지털 언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놀랍게도 이 논문은 일본 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일본 IT 업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소프트뱅크와 라쿠텐 같은 대기업들도 이 연구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때 금기시되던 주제가 이제는 일본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중요한 연구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총장실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타카하시 씨, 내일 오후 3시에 총장님을 뵙도록 해주세요. 무슨 일인지 몰라 걱정되었지만 약속된 시간에 총장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총장님과 함께 문부과학성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야시 국장도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군, 총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네의 연구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네.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 하야시 국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전의 적대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비즈니스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타카하시 군, 문부과학성에서는 디지털 언어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네. 자네와 자네의 연구팀이 중심이 되어주었으면 하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 연구를 중단하라고 압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공식 프로젝트로 인정하겠다니요.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 연구로 진행될 예정이야. 두 나라의 문자 체계를 함께 연구하여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언어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지. 총장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진실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께서 30년 전에 시작하셨던 연구가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던 날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언론인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 연구진을 대표해 참석한 박민서 교수님과 함께 단상에 섰어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어느 한 나라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의 장점을 조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디지털 혁신과 AI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 간 경쟁을 넘어 인류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민서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유키 씨, 당신의 용기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자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셨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도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합니다. 일본어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다라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언어와 문화에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발전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제는 인정해야 해.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도구야. 이 말은 더 이상 제 마음속 속삭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